안녕하십니까. 아저씨들의 말 같지 않은 감상평 아말감 66회 6땡 시작하겠습니다. 이작가야입니다. 네, 도토상입니다. 품격 있네요. 6땡. 6땡. 아이고 얼마나 또 훌륭한 숫자입니까? 6땡. 여기 6이 한 번 더 붙어서 600회를 돼서 666회가 되면 또 의미 있죠. 뭐 의미 있죠. 오늘 기사에 한국 국가부도위험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나오네요. 한 이틀 정도 전에 잠깐 뭐 그런 거 봤던 것 같은데. 경제가 크게 어렵고 나라가 지금 다 망해가고 있고 막 그런다더니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금 조달 비용이 떨어졌대요. 아, 이게 사업을 지금 시작하기엔 최적기인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사업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뭐 대북 사업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원이 있는 사업을 준비하나요? 없는 사업을 준비하나요? 이제 없는 모든 사업은 시작할 때는 없는 사업이죠. 뭐 사실은 제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서 뭐 이렇게 말할 거는 크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태평성대를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연신 그 경제 위기다, 뭐 어렵다, 누구 다 죽는다, 다 망한다, 뭐 이거 얘기만 들어서는 대한민국은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내일은 망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제 개인적인 경제 사정을 봤었을 때는 항상 불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사라든가 뉴스가 피부에 잘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뭐 유독 요런 시즌에 의도를 가지시고 뭐 이렇게 보도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계시긴 한 것 같아요. 아니면 맞습니다. 진짜 다른 나라거나. 경제 사정은 언제부터 안 좋았죠? 출생과 동시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한 주간 어떻게 뭐 하고 지내셨나요? 물론 영화죠. 물론 영화인가요? 네, 말씀드릴 거 뭐 몇 편 있습니다. 네, 한번 읊어볼까요? 네. 일단은 그 뭐죠? 로마.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중력 감독의 로마. 그리고 그 넷플릭스의 아웃로킹이라는 영화 있어요. 아웃로킹? 아웃로킹. 그러니까 아웃로 그 법의 왕 이런 식이죠. 뭐 법의 노조처럼. 아웃로킹. 네. 요거 있고요. 근데 왜 아웃이에요 앞에? 그러니까 무법자라는 뜻이겠죠. 그거 로스트 인 더스트 만들었던 그 감독이랑 거기에 크리스 파인 주연이었잖아요. 같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지고 그런 영화 하나 있고 레토. 느낌이 또 비슷할 것 같다. 네, 좀 그래요. 네. 좀 건조하고 좀 그렇습니다. 황량하고. 그리고 레토 극장에서 요거 봤습니다. 레토. 네, 러시아 영화 보셨나요 혹시? 네, 봤어요. 네. 주먹왕 랄프2 요거 봤죠. 랄프2. 네. 랄투. 네. 우리 영화오도 같이 하는 민들레라는 그 애가 이 랄투가 현재 극장가에서 최고 작품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괜찮긴 해요. 근데 저희 이미 그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봤잖아요. 네, 봐버렸지. 네, 이건 만화죠. 그거 안 본 눈으로 보면 괜찮은가요? 네, 아니 안 본 눈으로 이거 그냥 본 눈으로 봐도 괜찮은데 본 눈으로 보면 만화 영화. 안 본 눈으로 봤으면 뭐 괜찮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이죠. 항상 3D. 또 로마 어때요? 로마? 알폰소 쿠아론 감독. 이거는 좀 평단의 상찬 일색이어가지고 엄청 기대하고 봤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뭔가 좀 상투 잡은 느낌이에요. 아니, 영화에 상투자 보는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재미가 느껴지나? 그러니까 제가 그 기대감에 상투를 끝을 잡고서 영화를 보는 순간 기대감이었던 것들이 조금 회한이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나쁜 영화 아니에요. 훌륭한 영화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 우리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 역사의 질곡 속에서 역사라든가 정치적 상황이 격변하는 과정 중에서 그거랑 직접적으로 연결 안 된 소시민의 삶이 어떻게 변하나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접한 그 어떤 역사 연출 방식이기도 하고 제가 너무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엄청 강조해서 사운드랑 영상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극장에서 봐야 된다. 어쩌는데 인터뷰에서? 네, 극장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사운드는 만약에 불가피하게 넷플릭스를 보게 될 거면 사운드랑 이게 넷플릭스 투자 영화죠? 네. 그래서 동시 개봉이니까. 그럴 거면 사운드랑 화질은 어떻게 설정을 하고 이 정도로 되게 애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감독 얘기죠. 아니 어떤 감독이 우베볼도 그럴 거예요. 자기 영화는 꼭 바이오헤즈드 게임 한 후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의도인지 영화를 보니까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흑백 영화기도 하니까 그 콘트라스트랑 이런 게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대비감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이해는 해요. 근데 그렇게 크게 감동적이진 않더라고요. 줄거리는 좀 어떻죠? 이게 1970년대 멕시코 시티 안에 로마라는 동네가 있어요. 저는 로마가 그래서 진짜 그 로마를 이탈리아로만 줄 알았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정치적 경향 속에서 그 한 살짝 부잣집 집안의
간에 뭐라고 하시죠? 도우미. 네. 네. 그런 분의 삶을 중점으로 다루면서 영화가 이제 풀어져 나가요. 그런 게 딱히 없어요. 그냥 그 삶을 간주하는 그런 약간 다큐멘터리 같기도 하고 분위기는 건조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렇게 뭐 괜찮습니다. 또 괜찮아요. 괜찮은데 상투 잡았습니다. 예, 평단에서 이렇게 환호하는 것만큼 재미가 있거나 이렇게 뭐 흥미롭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기대치가 높은 상태에서 봐서 그 나쁜 영화는 아니고 그 평단에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그래 그럼 찰떡같이 맞지 그래 너 말 맞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재밌게 보진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 영화로서의 최고의 가치는 그거 아닙니까? 재미죠. 저도 그래서 영화를 평가할 때 60% 정도는 재미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나머지 40%를 가지고 뭐 완성도 이런 걸 따져보는데 재미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네. 아웃로킹은 재밌습니까? 요거 괜찮아요. 우리 지난번에 그분 누구시죠? 황량한 그 중세물 있었잖아요. 저쪽에서부터 말 타고 계속 달려오던 헤이트풀 에잇. 아니죠. 그거 말고 그 중세물인데 저기 아저씨 나오는 이거 하나 기억나는데 저기서부터 달려오는데 계속 온다고. 헤이트풀 에잇도 있는데 네, 그거 계속 말고 온다고. 정말 황량한 그 뭐시죠? 이 양반 엄청 계속 오는 영화. 미하일 코라스의 선택. 아무튼 그런 분위기가 살짝 있어요. 네. 그 스코틀랜드를 그 잉글랜드로부터 독립시킨 그 전설적인 영웅이래요. 무슨 로버트 더 브루스 막 그런 대서사시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인데 보는 내가 피곤해지는 내용 있잖아요. 왜 미하일 코라스의 선택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런 분위기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으되 살짝 그 중세물이 갖고 있는 액션이라든가 그런 어떤 고딕 미술 같은 거에 주는 황량함이라든가 이런 게 잘 표현되는 영화 같아요. 스토리 자체는 뭐 기승전결은 머릿속에 그려주시죠. 고난 속에 승리한다. 브레이브하트 같은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레토 어떻게 보셨습니까? 레토 이거 공교롭게도 또 이거 흑백 영화인데 그냥 뭐 표현하자면 그렇죠. 뭐 러시아 영화, 청춘 영화, 음악 영화, 흑백 영화. 네, 그 정도예요. 그리고 옛날에 그 뭐죠? 헤드윅. 그 뭔가 음울한 헤드윅 버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최근에 한 5년, 10년 사이, 한 7년 이 정도 때부터 한국 사람한테 확 인지가 됐었던 빅토르체. 우리 고등학교 때도 한번 열풍이 쓸고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라디오 광고에 빅토르체에 대한 책 같은 걸 많이 중간중간에 나오고 빅토르체 노래들도 라디오에서 꽤 나오고 그랬었는데 또 최근에 그 뭐죠? 빅토르체를 모티브로 이렇게 쓴 소설이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디스토로인가 뭐 그런 비슷한 건데. 네, 무슨 오이 맞아요. 저 빅토르체 노래 제목이잖아요. 그게. 맞다. 이거 뭔 오이더라. 네, 아무튼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조금 살짝 바람이 불었었는데 이번에 또 이게 나왔죠. 그리고 그 빅토르체 역을 맡은 한국 배우 유태호. 근데 이 양반은 물론 2000대 1인가 오디션 뚫고서 주연 역을 따냈다고 하는데 표정 변화 크게 없이 중저음에 가라앉은 목소리로 러시아어를 하니 연기를 잘한지 내가 알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요. 저 여배우들 뭐 이런 데도 나오고 국내 독립영화에서도 꽤 좀 활동이 좀 있었던 분 같은데 나는 처음에 교포인가 했더니 저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순수 토종 러시아 사람이 아니고 이 러시아 가서 오디션 보기 4일 동안 뭐 러시아어 준비했다나 뭐 그렇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뭐 글쎄요. 괜찮은 영화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냥 뭐 빅토르체 전기 영화라고 보면은 좀 안 될 것 같고 그냥 멜로 영화죠. 네. 그냥 멜로 영화에 또 그리고 저는 거기에 빅토르체의 어떤 후원자를 자임하는 그 선배 뮤지션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이 참 멋있더라고요. 그분은 그분 이거 뭐예요? 부처예요? 그런 분들이 많으면 얼마나 고마울까. 내가 자기 아내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시대 대부분 그런 분들이죠. 그냥 허락을 안 할 뿐이지. 그분은 허락을 했잖아요. 네. 그분이 그분한테 이입이 되더라고요. 자기가 뮤지션으로서 느끼는 어떤 한계 같은 거를 본인도 자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저 미제 카피 밴드밖에 안 된다. 다 내가 하는 거는 저 미국 애들이 다 이미 했던 거 뭐 그런 건데 그 당시 그 소련의 그 또 문화 예술을 공산주의 체제를 찬양하는 방향으로만 문화 예술을 이끌려고 하는 정부의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음악 활동을 할 수 없었고 또 그 안에서 생기는 자신의 한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반짝반짝거리는 아주 보석 같은
신인이 찾아왔는데 얼마나 키워주고 싶겠어요, 저 네. 쟤를. 겁도 없고 어, 게다가 또 외모도 어. 좀 어떻게 출중하다고 그쪽에서 네. 기준으로는 출중하다고 보나요? 네. 그렇다고 하죠. 네네. 그러니까 그 남자분 그 기존 락커였던 그 마이크. 네, 마이크 이분 기준에서는 출중하죠. 그치, 그분 약간 신해철 닮았던데. 네, 저도 그 생각을 못했는데 같이 보고 난 네. 친구가 그 느낌 나지 않냐고 네. 하니까 그 이후에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해철 느낌 나더라고요. 신해철도 그렇게 인디 뮤지션들이 찾아오면은 그렇게 퍼주고 도와줬대요. 네네. 하여튼 그래서 그분의 그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게 봤어요, 나름. 네. 근데 좀 약간 이게 현실과 환타지를 교묘하게 섞어갖고 영화가 네. 진행되잖아요. 일대기와 뮤직비디오를 막 넘나들죠. 네, 넘나들고 실존 인물이 아닌, 그러니까 극중에서조차 등장하는 그 극중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캐릭터 막 이런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섞여서 막 말도 하고 해서 이게 좀 혼란스럽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시선을 살짝 삐딱하게 보고 있으면 척하는 영화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장면들이 척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맞아요. 척하는 것 같아요. 척하는 영화예요, 이거. 게다가 흑백이에요. 맞아. 이거 촬영하다가 네. 중간에 감독이 구속됐대요. 아, 그래요? 네, 러시아 정부에. 그래서 피켓 들어서? 뭐 이제 반체제적인 네. 걸 다룬다 뭐 이런 거였겠죠. 네. 그래서 이 영화 배우들이 출연자들이 이게 저기 상을 하나 수상을 했는데 네. 그 칸 영화제였나요? 어딘가 하여튼 영화제에 갔을 때 그 레드카펫 뒤에서 네. 그 피켓을 들고 나갔대요. 그 감독을 석방하라 뭐 이렇게. 피켓. 그래서 그 마무리를 배우들하고 나머지 감독이 빠진 상태에서 배우들과 스태프가 나머지 촬영 이어가고 후반 작업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그 옛날에 그 박정희 암살 사건 다뤘던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네. 영화 있었잖아요. 네, 한석규 나왔던. 네. 그때 그 박근혜 그때 무슨 뭐 직책이 어떻게 했죠? 아무튼 그 양반이 박근혜 이제 아마 공주. 네, 그 공주님이 소송을 통해서나 아무튼간에 그래서 앞에 이 영화를 통틀어서 단 하나의 노출신이 앞에 잘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게 그 씬인가? 네, 혹시? 초반에 지금 영화상에는 없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그게 혹시 잘려나간 게 박정희가 네, 대학생들이나 이런 그거 가수를 불러가지고 아, 향을 이제 아, 뭐 즐기는 그런 씬. 그런 씬 노출도가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이 잘렸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는 분들 꽤 계실 텐데. 그래서 레토 이거 뭐 볼만하다. 아, 지금 일단 딱 단정을 짓자면 네, 볼만합니다. 볼만하다. 근데 극찬은 못하겠다. 그럼 여기 랄프는 아까 얘기했고 네. 로마, 아웃로킹, 레토, 랄프 중에서 뭐 선택한다면 일단은 집에 넷플릭스가 없다는 전제 극장에 가서 찾아가서 보셔야 된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주먹왕 랄프 만화 영화 정도 하나 봐주시는 것도 주말을 아름답게 그 방점을 찍기에는 또 좋지 아니 근데 않을까 애들이 싶습니다. 많잖아요. 이거 보러. 가면. 시간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아유 이거 요즘 방학이죠? 예, 그리고 어느 시간에 가나 애는 있어 항상. 그러네요. 네, 그렇게. 영사실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걔가 나중에 커서 이제 돈 많은 사업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시실리아 섬으로 돌아가는 애가 되죠. 그거 말고 또 본 영화 또 있죠. 뭐 있습니까?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 요거 문소리. 네, 요거 한번 이거 보셨어요? 안 봤어요. 요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좀 맥락과 스토리가 있는 홍상수 영화 정도. 아, 네. 그래요? 요것도 아주 칭찬 같은데? 네, 괜찮아요. 아. 네. 문소리 씨 나오니까 난 문소리 씨 나오면 무조건 좋아. 전 죄송합니다. 지난번 방송 때도 듣고서 네. 크게 격노하셨다는 소문을 제가 한번 두 다리 건너 들었어요. 네. 문소리 씨가. 저는 근데 연기는 정말 찰지더라고요. 네. 네. 아니 칸에서 인정한 칸의 여왕인데 왜? 네. 그럼 당연히 칸이었나요? 베니스였나요? 베니스였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고 그 다큐멘터리 뉴욕 라이브러리에서 요거 혹시 네. 아세요? 이거 보려고 했었는데. 네, 그거 진짜 제가 정말 힘들게 이틀에 걸쳐서 봤어요. 이게 길어서? 네, 3시간이 넘어가요. 206분이에요, 206분. 그래서 저 셀프 인터미션을 줘가면서 봤던 네, 거야. 그래서 진짜 뭐야. 진짜 도서관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큐멘터리는 정말 훌륭한데 네. 그래도 다큐멘터리가 그 다른 극영화에 비해서 흡입력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네. 편집을 조금 스피드하게 하거나. 좀 세게 하자. 이런 의도가 어떻게 제작진한테 한번 전해드리고 싶다. 다 닿았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다큐멘터리가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알고 있잖아요. 이유에 대해서. 알죠. 우리 영화에서 봤잖아요. 7시간짜리 다큐멘터리 뭐 등등. 영화 위아 영을 보시면 다큐멘터리가 왜 이렇게 자꾸 길어지는지에 대해서. 다큐멘터리가 그냥 수 두면 잘 알아요. 앞뒤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보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봤나? 저도 이번 주에 좀 시간이 나서 좀 이번 주에 근데 너무 피곤하더라고. 일이 한가했는데 네. 이상하게 몸이 너무 피곤해서 잠을 엄청 막 무슨 환자처럼 잤어요. 네네. 오마이 그랜파 어제 봤고요. 그 로버트니로랑 누디진 잘 어울리는 걸로 유명했던 잭 에프론. 잭 에프론과 누디진이라. 네, 잭 에프론이 초창기에는 몸이 되게 슬림했어요. 네네. 그래서 누디진을 되게 그 똥꼬바에 배기 스타일로 입어서 네네. 그게 굉장히 좀 패션 피플 사이에서는 좀 유명해지고 누디진이 유명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몸을 엄청 근육질로 키워서 예전에 그런 핏이 안 나오죠. 근데 그렇게 생겼네요. 네. 네. 네네네. 그리고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오마이 그랜파 너무 참 결혼을 앞둔 손자인 잭 에프론을 할아버지인 로버트 드니로가 네. 결혼 직전에 플로리다로 이렇게 데리고 한 2박 3일 여행을 떠나면서 네. 할아버지가 완전 양아치야 양아치 아무하고나 막 떡치려고 그러고 하여튼 그러면서 잭 에프론이 정정하시네요. 네, 정정한 걸로 나와요. 그리고 특수부대 출신이라 싸움도 엄청 잘해. 잭 에프론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그동안은 정해진 길만 이렇게 걷다가 그래서 정해진 대로 정해진 약혼녀와 결혼하려고 했었는데 자기 길을 찾아간다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너무 로버트 니로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말년에. 저는 그 로버트 니로 그 커리어는 네. 프랑켄슈타인인가? 그 정도의 선에서 끝났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는요. 저 비트가 히트맨. 히트 괜찮았죠. 히트. 네. 그럼 연장할게요. 나는 저기도 괜찮았는데. 네. 인턴? 인턴까지도 괜찮았는데. 네네. 네, 그건 비행기에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안전은 보장할 수 없음. 네. 요게 언프리티 소셜 스타에서 네. 망상에 빠진 여주인공으로 나왔던 오브리 플라자 네네네. 주연 오브리. 네. 오브리 밴드 영화인데요. 너무 이게 첫 주연 데뷔작이에요. 주연으로. 네. 근데 영화 괜찮더라고요. 이거 보셨어요? 아니요, 이거는 지금 극장 개봉작이에요? 상영작이에요, 상영작? 왓챠죠. 저는 극장 한 번도 안 갔어요 이번 주에. 이게 내용이 뭐냐면 네. 오브리가 네네네. 어느 잡지사에 인턴으로 취직했어요. 네. 수습으로. 네. 근데 오브리는 항상 어릴 때부터 좀 좌절을 겪으면서 왕따도 당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신감도 없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좀 애가 좀 회의주의자 쪽으로 좀 큰 상태거든요. 근데 잡지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신문에 광고가 납니다. 나랑 같이 과거로 여행 갈 사람, 네. 시간 여행 갈 사람. SF군요. 네, 그 광고가 나고 모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전은 보장할 수 없음. 따라서 각자의 무기는 각자가 준비해 갖고 올 것. 이렇게 딱 있어요. 잡지사에서 아이템 요번 달에 뭐 실으냐 막 해야 하다가 요거 어떠냐 요거 한번 취재해 보자 해가지고 또 베테랑 기자 선임 기자와 인턴 2명 그 중에 하나는 오브리죠. 같이 그 광고를 낸 사람을 찾아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광고를 낸 사람은 본인이 정부의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주요 기술을 자기가 빼냈다는 혐의를 받고 그러면서 오브리가 그 일반인인 것처럼 그 자원자인 것처럼 접근을 해서 결국에는 어떤 사단을 내는 뭐 그런 영화인데요. 굉장히 재밌어요. 오브리 그 특유의 그 좀 뭐 이렇게 그 뭐랄까 좀 맹한 이미지. 네, 맹한 이미지면서도 뭔가 취해 있는 듯한 눈빛 막 이런 게 진짜 맛깔나고요. 뭐 연기 다 좋고 앞뒤 개연성도 다 좋고 거기다 마지막에 상상력까지 또 더해져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떤 SF적인 때깔은 좀 괜찮습니까? 이거? SF는 사실 거의 없어요. 드라마가 위주예요. 이 두 사람이 벌이는 드라마가 위주인데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상처 이런 것을 극복하거나 바로잡으려는 노력 뭐 이런 것들이 영화를 주로 다루는데요. 이걸 재밌게 보고 그 다음 한 3일인가 4일인가 후에 좀 현재 1위 팟캐스트에서 이 영화에 대한 리뷰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재밌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이거 도토상님도 보셨을 텐데 머시니스트. 네네. 저는 머시니스트 계속 네네. 나온 지 오래된 거잖아요. 네, 공돌이. 네, 공돌이라는 뜻이죠. 네. 머신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뜻. 저 배트맨을 역임하신 크리스찬 베일 주연의 영화인데요. 그때는 진짜 베일 뜻이 이렇게 코가 몸 붙어가지고 완전 꼬챙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주인공으로는 헤이트풀 에잇에서 귀여운 살인마로 나왔던 제니퍼 제이슨 리 요 여자분 여주인공으로 나오는데 헤이트풀 에잇에서 그 원흉이 되는 여자로 나오잖아요. 저 수감된 여자. 네. 하여튼 근데 이게 보면은 그 어떤 죄책감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주인공 남자가
계속 불면에 시달리면서 환청이나 환상을 계속 보는 내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인데 영화 좋았는데 저는 여태까지 계속 이 영화를 볼 때까지 영화에서 머시니스트라는 그 뜻을 이렇게 한번 풀어주는 대사가 나오는데 그때까지도 머니시스트인 줄 알았어요. 머니시스트. 주인공이 보는 어떤 환청이나 환각을 내가 여태 나도 똑같이 겪고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환각 전문 배우잖아요. 그쵸? 그 어디야? 아메리칸 사이코들 그리고 네. 배트맨에서도 자꾸만 네. 박쥐 보이고 네. 어렸을 때. 네. 전문이네. 네, 전문입니다. 그거 먹고 또 이퀄스 감정이 거세된 미래 사회를 그린 건데 이퀄리브리엄이랑 네. 뭐 세계관은 비슷하죠. 그거랑 또 언론 과거에 CBS 뉴스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언론인의 사건을 다룬 트루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봤는데 트루스. 저는 안전은 보장할 수 없음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꼭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로 가긴 가나요? 영화에서? 그거는 이제 그걸 봐야 돼. 오케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거의 뭐 이렇게 됐다라고 영화 말하는 하지만 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영화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시죠. 이번 주 영화는 뭡니까?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給料上げてほしかったらちゃんとノルマ達成してみろよタコ死んでいた僕の発注書が間違ってますね契約なんて仲良し恋して取れるもんじゃないんだよ謝れよすみませんでしたなあたかし仕事変えた方がええんちゃうか人生は誰のためにあると思うお前を大切に思ってる人のため山本お前一体何者기본 정보 주시죠. 네, 요거 영어 제목 보니까 To Each His Own이라고 네. 각자 자신에게 뭐 이런 뜻이어가지고 뭐 짓골리는 네. 대로 뭐 네. 이렇게 의역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 잠깐만 해서 좀 관두고 올게랑은 좀 거리가 있더라고요. 네. 문장 자체는. 네. 근데 일본 제목도 뭐 저또 뭐 시골 야메데쿠로 뭐 해가지고 그 일본 제목도 조토마테 회사 좀 저또 이마카라 뭐 시고또 뭐 이런 네. 식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잠깐만 회사 관두고 올게라는 뜻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영어 제목이 뭔가 일단은 좀 궁금했습니다. 2017년 일본 영화고요. 그 상영 시간은 114분, 2시간이 아슬아슬하게 안 됩니다. 장르는 드라마로 분류하고 있는데, 네. 영화. 저는 그냐면 영화에서 털어놓을 건 다 털어놨었는데 영화 3분, 3분의 2가 네, 그 정도 안 왔어.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뭘 오나 뒤에서 예. 메이킹 필름이 붙어 있나? 네. 그 생각을 했어요. 나도 똑같이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네. 그것도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 밑에 이렇게 그 게이지가 가잖아요. 스크롤 게이지는 뭐 일본식으로 지금 오늘 맞춤형을 바꾼 거야? 게이지 아니에요? 게이지라고 하잖아요. 게이지. 게이지가 하잖아요. 니온 게이자 이거 하잖아요, 이게. 근데 마우스를 잘 안 건드려요. 그거 영화가 얼마 정도 남았는지를 알면 이쯤에서 반전 한번 때리겠구나. 이런 감이 잡히니까. 구조적으로 네. 이 정도로 뭐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영화가 얼마 정도 봤는지를 잘 확인을 안 하는데 아니 그 차를 마신다고 마우스를 툭 건드렸는데 이게 영화가 한 3분의 1은 더 남은 거예요. 나는 뭐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야? 왜 벌써 끝나? 하고서 이렇게 봤죠. 그랬더니 3분의 1이 남았어. 이거 장르 드라마라고 하는데 아니 반전이 있을 법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두두두두 하면서 반전이 나올 것 같이 이렇게 그 흐름이 끌어가지더라고요. 네, 일단 기본 설명이나 마저하고 할게요. 네. 장르 드라마라고 하는데 좀비물이죠, 좀비물.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감독은 나루시마 이즈루라고 영화 11편 영화 감독하셨는데 제가 11번째 영화만 봤습니다. 이 영화 많이 만드신 양반이더라고. 2003년부터 네. 시리즈물을 만드셔가지고 네. 시리즈물을 또 잘 안 보잖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내에 들어온 영화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국내에서 보면 인기 있을 만한 소재들이 잘 아니더라고요. 네. 고고한 메스 뭐 이런 거 연출하셔요. 그러니까 뭔지 그 만화를 영화화한 그런 작품의 감독 입법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네. 이 고고한 메스, 그러니까 의사들이 쓰는 메스죠. 네. 의약물 같은데 네. 포스터가 딱 만화책 표지예요. 그래? 뭐 블랙잭 아니면 뭐 닥터 무시기 뭐 이런 그런 필들의 포스터가 많더라고요. 남자 배우 후쿠시 소우타 여기서는 친구 역이죠. 네, 주인공 말고 친구 역으로 하겠습니다. 94년생이고 가면라이더 출신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잘 어울리네. 그 가면라이더 그러니까 커리어 중에 그러니까 이 작품 그 중에 리스트 중에 가면라이더가 한 3-4개가 돼요, 영화가. 네. 그러다 눈 맞은 것 같아요, 감독이랑.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죠.
쿠도 아스카 91년생 말고 다른 정보가 없고 이 양반들은 진짜 여태까지 출연작들 쭉 보면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예. 발탁된 건가? 그 무명을 발탁한 거라고 봐야 되나 감독이? 아무튼 진짜 전형적인 일본형 네. 배우 같아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흥행하지 않을 법해서 네. 들여오지 않은 일본 영화들 이런 것들 주로 있더라고요 라인업에. 그리고 쿠로키 하루 여기서 나오는 립바는클 네. 신부대시죠. 네. 요 양반 정도는 네. 알 법하고 유명한. 네. 2014년 64년에 뭐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검 가져오셨더라고요. 네. 트로피 갖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 덕분에 대배우 반열에 너무 일찍 올라가지고 시나리오가 잘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런 영화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그렇게 하루 네, 네. 출연작 중에 그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네. 또또상하고 같이 나온 거죠. 오다기리조랑 같이 그 출판사에서 아, 일을 하면서 중세 찍는 거예요, 그게? 네, 중세를 아, 찍자. 네네. 그 드라마에서 이렇게 신입사원으로 이제 막 그 의욕에 넘치는 신입사원으로 이렇게 출연하시는데 거기서 또 살을 엄청 찌워갖고 유도부 네. 출신답게 네. 살을 엄청 찌워갖고 나오셔가지고 거기 또 색다른 매력을 또 발산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날씬할 때 보면 또 이쁜 얼굴인데 거기서 엄청 망가져서 나옵니다. 그 국내에서도 벌써 그 개봉작 2개나 대기하고 있어요. 뭐지? 차 다도에 관한 영화 1의 시오일. 아 그래요? 그리고 호소다 마모루 감독 애니메이션 그 뭐 미래의 미래의 미라이. 미라이 요거 개봉 앞두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아마 저기 애기 목소리일 것 같은데. 아. 하여튼 이분 연기 잘해. 잘합니다. 잘해. 여기에서도 연기 괜찮았죠. 네, 잘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모르겠는데 어떤 그 연기하는 특정 장르에 보면 막 연기 같지 않게 좀 과장되게 하잖아요. 연기 같지 않게 과장되게? 네, 그런 거 가령 예를 들면 주성치 영화 같은 거. 아, 네. 음. 실제에서는 사람들한테 나올 리액션이라든가 반응이 그렇지 네, 않은 곳들 있잖아요. 네. 그런 연기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 연기 잘하는 거 맞아? 뭐 합이 좀 안 맞나 이런 느낌을 갖고 왔어요. 아, 이 영화에서요? 예. 아, 그래요? 네,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이거.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분 여자 배우, 네. 요 분은 언급하고 넘어갈 것 같아서 저 이 작가님 스타일이라서 네, 어떻게- 그분이시죠? 그쵸? 원장님이시죠? 네. 아, 어마어마하시죠? 네, 코이케 에이코라고 80년생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아, 이분도 이렇게 여기 영화에서 잠깐 나오시는데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불량공주 모모코에 나오시죠. 불량공주 그래요? 모모코에. 예. 네, 그 정도 말고,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기적적으로 저희한테 와닿았어요. 사실 여기 감독이라든가 배우들 면면이라든가 혹은 스토리 이게 또 그리고 일본 소설 살짝 가벼운 노블 라이트 노블은 아닌데 그런 가벼운 노블이 아무튼간에 소설 원작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안 와닿을 뻔 감정을 터치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접점이 별로 없는 영화인데 이렇게 오게 됐어요. 배우들도 다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눈에 띄어서 이렇게 딱 이 사람 나오니까 봐야지 할 게 없죠. 네네. 솔직히 기대작도 아니었고 네. 잘. 저기 제목도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가 뭐야. 네, 나 관두고 왔거든. 이래서 보겠어? 예.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에 개봉을 했는데 얼마? 25,000명 들은 것 같아요. 아, 25,000명 네, 들었고 네. 딱 금요일날 개봉해서 금, 토, 일, 월, 화까지 5일 극장에 걸렸다가 떨어졌어요. 미량 시네마요? 그리고 몇 군데에서 개봉도 잘 안 했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게 되냐면 그 메이슨 있잖아요. 메이슨 우리 친구 메이슨. 네네네. 메이슨이 이거 보라고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뭐 그러냐 하고서 한번 봤죠. 살짝 그 한국 사람들 워커홀릭인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걸 살짝 비아냥하면서 이렇게 추천해주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메이슨이 한국에 있을 때 항상 니네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 일하는 거 보고. 시놉시스만 한 줄 읽고 하겠습니다. 열정은 번아웃, 월급은 로그아웃, 인생은 삼진아웃. 직전의 회사원 다카시는 계속된 야근으로 지하철에서 쓰러진다. 선로로 떨어질 뻔한 아찔한 그 순간 그를 구해준 이는 다름 아닌 초등학교 동창 야마모토. 운명적 만남을 계기로 두 사람은 급속도로 친해지고 우울하기만 했던 다카시의 인생에도 즐거운 변화가 찾아온다. 야마모토 덕분에 월요일도 상사도 두렵지 않아. 늘 싱글벙글한 미소 뒤에 비밀을 간직한 듯한 야마모토가 궁금했던 다카시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그가 이미 3년 전에 죽은 사람이란 걸 알게 되는데 야마모토 넌 대체 누구니?가 시놉시스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이 작가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제 선정했다고 알려주고 나서 영화를 봤는데 이거 좀 누가 이 영화 이번 회에 한번 달아달라고 사주를 해서 그러니까 뭐 민원성으로 선정된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딱히 크게 이렇게 뭐 감동이라든가 뭐 영화 만듦새라든가 이런 거에서 뭔가 훌륭하거나 혹은 너무 못하거나 혹은 어떤 이렇게 되게 잔잔하면서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묻혀갔을 영화 같아가지고 네.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크게 흠잡기도 뭐하고 네. 크게 뭐 칭찬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꼭 집어서 요런 점이 어디가 뭐가 개성이 있다라고 찝기도 뭐한 그야말로 그렇습니다. 일본 국민 같은 느낌. 네네. 이거 영화가 그리고 살짝 괘씸한 영화예요. 보면은 좀 마술사 같은 영화인데 보면 거기서 민열 대동하고 막 비둘기 푸드닥 거리고 막 손 리액션 현란하게 해서 왼손으로 다른 손으로 살짝 그 트릭하고 이렇게 속임수 벌이고 있는 거 안 보이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주인공 말고 다카시 말고 요 누구? 야마모토. 네, 야마모토의 존재가 네. 궁금하게 사람들이 네. 관객으로 하고 극으로 막 거기서 몰려가지고 영화의 만듦새라든가 그 스토리 라인이 재미가 있고 없고라든가 그런 다른 것들을 좀 눈을 못 뜨게 근데 야마모토 존재 이 새끼 뭐 대체 뭐지 이런 뭐 심령물 같이 그거 다르게 만들었더라고요. 미끼.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지수는 이거 문턱지수는 저희가 확인했다시피 11편 중에 감독님의 작품 11편 중에 11번의 작품 그것도 저희 이렇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됐고 그래서 문턱지수는 모르긴 몰라도 이거는 한 80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높죠. 네, 네. 그리고 아말지수는 이거 그래도 그 공감하고서 크게 박수칠 직장인들이 많을 테니까 아말지수는 한 60 정도. 60. 네. 저도 문턱 한 70 저도 봅니다. 70 정도 보고 이거 보시면은 저는 영화가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한 50%밖에 안 말지 50의 사람들은 이거 재미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 좀 재밌게 봤어요. 저는 재밌게 보고 뭐랄까 좀 보람이 있습니다. 보람이 영화를 보고 나면 이 주인공이 다카시가 직장에서의 착취와 상사로부터의 괴롭힘 이런 것들로 사람이 굉장히 피폐해져 있잖아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만난 친구인 야마모토에게서 그 희망을 주입받아서 나중에 결국에는 자신의 길로 들어서서 새로운 삶을 산다. 이렇게 딱 과정이 쫙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새로운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왜 그러냐면은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아직 그 새로운 세상에 가서 발을 딛지 못했지만 막 고생하고 있던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 야, 직장 생활에 내가 이렇게 지금 막 소모되고 있는데 이거 보면 이렇게 내 모습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주인공을 좀 응원하게 되는데 그게 마지막에 어떤 갱생 이런 것으로 이렇게 끝맺음이 됐을 때 어떤 영화들은 감독이 느끼는 욕망이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지 않고 끝나는 영화들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갈등이나 이런 게 해소됐을 때 마치 내 갈등이 해소된 것처럼 나한테 느껴지는 어떤 보람이 그래서 이 영화는 난 보람 있는 영화다. 아니 저는 보람 있는 영화라고 해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했죠. 2시간여에 그것도 포함돼서 씨발 끝났네. 이런 내용인 줄 그리고 알았네요. 2시간이 넘는 영화를 네. 다 마쳤다라는 2시간에 가까운 영화를 하는 보람도 물론 있고요. 2시간에 이르는 시간을 풀어갈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여기 있는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든가 변화들이 이게 이제 보면 아까 영화가 3분의 2 지점에서 거의 그 뭐랄까 기승전결이 끝난다고 했잖아요. 네네. 딱 그 정도에서 그래서 한 1시간 20분 정도 10분 정도에서 영화가 끝나면 또 괜찮았을 것 같긴 해. 네, 너무 교과서적으로 끝났을 거야. 근데 그 순간이었으면 네, 보람을 찾으면서 저거. 네, 그래도 영화는 얘기가 말이 돼요. 네네. 그렇게 끝났어도. 근데 네. 그 이후에 앞에 던져놨던 떡밥들을 감독이 좀 회수하기 위해서 네네. 뒤에 조금 더 한 3, 40분 정도의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그러니까는 영화가 1막, 2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요거 저희 스포일러 하나요? 해야죠. 어차피 얘기하다 보면. 해야지. 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씨발 설마 쌍둥이는 아니겠지? 에이 설마 쌍둥이는 아닐 거야. 설마 쌍둥이는 아니겠지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봤어요. 그거 이렇게 내 눈앞에 떨어져 있는 차키를 주워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벤틀리를 열었더니 열리는 격이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네. 그 쉬운 눈에 띄는 맞는 기죠. 쌍둥이 네네네. 뭐 이런 네. 거. 해결책인데 아무튼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제 1막, 2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1막은 다카시의 회사 생활의 그 어떤 고충, 피폐해진 다카시가 야마모토로 하여금 희망을 얻어서 해방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고요. 2막은 그러면 이 야마모토로 애는 대체 뭐냐? 어디서 온 애냐? 되게 베일에 가려진 인물로 나오잖아요. 언제나 웃고 있고 맨날 그 하와이안 셔츠에 반바지에 쪼리 신고 다니고 대체 쟤는 뭐야? 현실 감각 전혀 없는 사람 같고 그러면서도 어떤 인간 심리나 아니면 영업에 대한 이
다카시가 영업직이잖아요. 네. 영업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도 막 잘 알고 있고 굉장히 좀 비현실적인 인물로 나와요. 네. 그런데 영화 시작 오프닝이 뭐냐면 그 무슨 그 CJ 엔터테인먼트 네. 오프닝인가요? 거기서 어떤 좀 바닷가 해변에서 밤에 때깔이 좀 이상해요. 해변에서 밤에 그 성인 남성으로 사료되는 사람의 그 실루엣과 네. 꼬맹이로 사료되는 실루엣이 서로 해변에 서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면서 대화를 해요, 영어로. 그랬더니 뭐 희망이란 뭐 어떤 것이냐. 그래서 희망은 없어진 것 같아 보여도 늘 숨어 있다. 희망을 잃지 마라. 뭐 이런 대화를 그리고 나의 천사여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저는 그 순간 똥말 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난 얘가 야마모토가 천사인 줄 알았지. 네네네. 저도 뭐 네. 천사 유령 뭐 근데 네. 그거 어느 순간에 한 영화 반 정도 보면서 제 존재가 뭐고 정체가 뭔지는 전혀 상관없이 봐도 그냥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영화겠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는 놓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천사로 알고 봤어요. 아니면 첫 장면이 그게 괜히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 어떤 미션을 가지고 저 신으로부터 미션을 가지고 저 내려왔구나. 네네네. 얘가 사람이 아님을 네네. 알려주는 떡밥 같은 게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문의 사람과 문자 메시지를 이 야마모토가 주고받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나의 천사들을 다시 만나러 갈 준비가 되었나? 뭐 이런 문자가 오고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지상에 내려와서 어떤 미션을 하나 수행하고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게끔 돼 있나 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게 과연 뭔지를 2막에서 풀어냅니다. 이거 원래 3시간짜리라고 여서 뒤에 또 그 야마가미 부장이 왜 이렇게 악하게 됐나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붙여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런 절대악이 어딨어 그 회사에. 그런데 네. 그게 일본의 그 블랙 기업에서 아주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 직장 상사의 괴롭힘. 일본에서는 그거를 힘희롱이라고 한대요. 힘희롱. 그 직장 내에서의 그 직급적 우위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신입사원들을 괴롭히는 뭐 이런 게 만연해 있대요. 실제로 때리고 뭐 폭력을 욕을 하고 막 이런 게 사회 문제로까지 돼 있는데 이 2부에서 저희가 한번 그 블랙 기업의 실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여기서 영화에서 보면은 그 부장님이 도계자를 시키잖아요. 무릎 꿇고서 이렇게 딱 사자고 그러니까 하는 얘가 거. 어떤 계약을 따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죠. 그래가지고 도계자 시키죠. 그 일본의 사제 퍼포먼스 그 도계자를 시키는데 그게 타인한테 도계자를 강요해서 사법 처리된 케이스까지 있대요. 일본에는 그러니까 되게 존나 심한 거예요. 모욕인 거, 큰 모욕인 거 진짜. 그거 보는데 저렇게까지 절대하게 있을까 싶더라고요. 달궈진 불판 위에 도계자라는 거 알아요? 네, 어디 만화에서 만화에 야키 도계자인가 뭐 있는 것 같아요. 만화에서 나오죠. 그 볶음 요리라는 그 대형 불판 철판 위에 달궈져 있는데 네가 진짜로 사죄하고 있다면 저 위에 올라가서 도계자를 해라. 만약 실제로 그렇게 도계자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안구부터 녹는데요. 안구가 물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불판 위에서 하면 저는 그 불판이 어느 정도 화력을 갖고 있는 불판인지는 못 봐가지고 얘기만 들어서 볶음밥 하는 불판이니까 엄청 뜨겁겠지 뭐. 그렇겠죠. 아니 그거에 그 만화에서 나오는 건 아닌데 만약에 실제로 저게 시행됐을 때면 어땠을까 해서 뭐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안구부터는 없어진다. 뭐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그 계란 노른자로 생각하면 되겠죠, 어느 정도? 나오는 등장인물 한번 짚어볼까요? 네네. 아오야마 타카시 23세 주인공이고요. 홍보 인쇄물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6개월차 신입 영업사원입니다. 원대한 포부를 감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만만치 않은 전쟁 같은 사회에서 발을 들이고 번번이 취업의 문턱에서 실패한다고 합니다. 그 소설 내용이에요, 소설. 영화에서는 이 내용은 안 나와요. 그다음 이제 조급증이 생기고 그 결과 정사원이라는 지위라고 할까요? 지위? 어떤 보장? 어떤 그런 것만 보고 이 회사, 문제의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 아주 악랄한 부장이 있던 겁니다. 그 실적을 직원들에게 엄청나게 강요하는. 그래서 그 회사를 다니면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가지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고 쓰러지고 자취방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아주 막 쓰레기로 다 뒤덮여 있잖아요. 시골에서 보내준 음식도 다 썩고 있고. 히키코모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나도. 근데 그걸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얘가 얼마만큼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지. 잠잘 시간도 수면 시간도 부족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집을 치울 여유가 없는 거죠. 해먹을 의지도 없는 거고 과일조차도 보면은 컵라면 쓰레기만 잔뜩 하죠.
그렇게 해서 뭔가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퇴근길에 너무나도 지쳐서 그날도 부장한테 쫀나 깨지고 퇴근을 하는데 너무나도 지쳐서 전철 플랫폼에서 오는 전차에다 몸을 던져 자살을 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때 야마모토가 나타나서 타카시를 구해주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야마모토 23세 동갑인 걸로 추정해요. 그래서 자살하려는 타카시를 보고 얼른 뛰어들어서 타카시를 플랫폼에 떨어지지 않게 잡아 끌어서 구해주죠. 네. 그리고 타카시가 누구냐고 이렇게 하는 그런 때 기지를 발휘해서 야, 나 초등학교 동창 야마모토잖아, 기억 안 나? 하면서 부치성 있게 행동하면서 원래 친구였던 것처럼 야, 반갑다 술 한잔 하러 가자 막 이러면서 그 친해집니다. 아마 이제 그냥 구애만 주고 왜 그러세요 하고 그냥 두고 가면 죽을 놈은 죽는다. 네, 언제든 다시 자살 시도를 할 것 같으니까 야마모토가 얘를 옆에 두고 오랫동안 좀 케어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초등학교 동창 코스프레를 한 것으로 보여지죠.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래서 그 지하철에서 구해낸 바로 다음에 그 주변 이자카야로 끌고 가가지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회 한 접시 먹자 하면서 데려가죠. 그런 야마모토입니다. 그래서 맨날 싱글벙글 웃고 훤칠한 키에 뭐 옷은 하와이안 셔츠만 입고 다니고 그러면서 타카시 앞에 나타나서 희망을 주고 복돋아주는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좀 베일에 쌓여 있는데 뭘 하는지 어디 사는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알리지 않는, 근데 그에게도 어떤 숨겨진 전사가 있는 거죠. 부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부장님 어떤 사람인지. 야마감이라고 제가 적은 것 같아요. 나오긴 하는데 그 제가 그 다른 업체 근무하는 상황을 보질 못해가지고 진짜 그 영업사원들이 모이는 사무실은 그 정도의 위계와 실적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면서 그 상명하복식의 그 근무 행태를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부장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영업직인 사원들을 두고 있는 관리자 20여 명 정도를 두고 있는 관리자인데 아주 그냥 악독하고 그러니까 참비행 같이 직원들을 지었잖아요. 실적으로 압박하면서 마른 수건 짜내듯이. 네, 진짜 그렇게 압박하면서 이게 있을 법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폭력도 씁니다. 막 세게 때리는 건 아니라 조인트를 찬달지 아니면은 그 밀친달지 그 서류로 뒤통수를 때린달지 아무튼 이럽니다. 그냥 어디서나 있을 법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과장된 캐릭터인데 그냥 개새끼예요. 주인공이 전형적인 일본의 블랙 기업에 다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블랙 기업에 여러 가지 행태가 있는데 뭐 수당이 없는 야근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장시간 노동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다가 괴롭힘, 성추행, 폭력 이런 것까지 다 있는데요. 우리는 블랙 기업 많이 다녀봤잖아요. 많이 다녀봤는데 저는 이런 슈퍼빌런을 겪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쵸. 진짜 처음이에요. 아니 그 막 보면서도 옛날에 가끔씩 내가 오늘 존나 열받았다면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면은 완전 열받는 일이 맞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은 사장감이지 부장감입니까 이게? 사장감이고 회장감이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기업 총수들이 보일 수 있는 행태예요. 뉴스에 나는 거 빠따치고 엎드려가지고 맞습니다. 그런 행태를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좀 보면서 굉장히 좀 이거 묘사가 굉장히 좀 잘 됐다. 역시 일본 영화답게 디테일이 좀 진짜 잘 됐다 느낀 게 이 부장이 일본 등장하는 씬이 몇 씬 안 되잖아요. 근데 일본 블랙 기업이 갖고 있는 행태의 대부분을 다 보여줘요. 이 사람 나오는 씬에서. 첫 번째 과도한 업무 짜내기 뭐 이런 거 있죠. 실적 압박하는 장면. 아침마다 직원들 그 좁은 사무실에서 자기 책상 자리에서 일어나서 체조시키잖아요, 다 같이. 그러면서 그 뭐 영업 10계명 이런 걸 다 같이 복창하고 뭐 죽을 때까지 일해라 뭐 이런 거요. 그다음에 다카하시가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엄청 욕하고 괴롭히고 때리기까지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도계자를 시키고 그 사무실에서 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도계자 시키죠. 패를 끼쳤습니다. 그런 걸 막 시키고 그런 것들. 또 하나 성추행도 하는 장면이 살짝 나와요. 그 데이트 비용 그거요? 이 사무실의 에이스는 그 여성인 이라가시라는 여성 립바링크의 신부님이시죠. 에이스인데 이달의 실적왕 표창을 딱 해요. 그리고 상금도 얼마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선 나가면서 슬쩍 오늘 뭐 상금으로 데이트 하나 막 이렇게 좀 음흉한 말을 걸기도 하고 또 나가면서 어깨에다가 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두르고 나갑니다. 그때 이 이라가시 역을 하는 배우의 표정 연기를 보면 진짜 그 미묘한 표정 변화가 압권이에요, 압권.
잘해요, 잘해. 그거랑 사무실 영업직 좀비들이 네. 싹 이렇게 했었을 때 네. 어색하게 동조하면서 슬쩍 웃어주는 네. 그게 그런 그때, 분위기. 네. 그때 연기를 딱 한 번 하시더라고요. 그 사무실 좀비들은. 네. 아무튼 그거 왜 갑자기 그 블랙 기업 하면서 든 생각인데 왜 이렇게 나쁜 거에는 블랙을 붙입니까? 블랙 기업, 블랙 컨슈머, 블랙리스트. 블랙팬더. 블랙핑크. 아니네요. 그럼 없던 얘기로. 네. 네. 블랙. 그 조니 워커 블랙도 좋은 거죠? 네, 좋은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 상사가 나올 때 아주 짧은 순간과 아주 짧은 행동 대화로 그 일본 블랙 기업의 행태들 같은 거를 쫙 응축해놨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저 디테일 좋다, 살아있다 이렇게 느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근데 뭐 드라마도 있다는 것 같은데 블랙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뭐저저하는 그 아, 일본 드라마 있어요. 있다는 것 같은데. 블랙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저 괜찮을까요? 뭐 네, 이런 네, 제목인가 네, 네, 뭐 어떤 그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저 그거 보려고 이렇게 찾아봤었는데 예전에. 그다음에 그 영업부의 그 에이스 이가라시. 립바닝크의 신부님 배우 그분 맡고 계시고요. 네. 이분은 영업직들 중에서 때는 내가 볼 때는 탑을 공고히 항상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달의 실적왕인데 모르긴 몰라도 계속 했을 것 같아요. 한 2년 연속으로 하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뭔가 사람이 겸손하고 지덕체를 고루 갖추고 있는 것 같으며 그리고 또 살짝 잔잔한 표정의 이면에는 엄청난 실적에 대한 압박이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넘어선 안 될 선까지 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이 영화가 몇 세 관람가인지 모르겠는데 그 관람 연령 그 커트라인 조금 올라갔으면 이분은 다른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가지고 계약을 따내는 요런 행태가 영화상에서 묘사되지 않았을까 싶은 장면들이 살짝 갸우뚱하게 하는 장면들이 한 2장면 정도 있습니다. 그 제과점 상무 뭐 뒤쫓아가는 장면 그런 장면? 네네네. 아 그렇습니까? 이분도 처음에는 신입사원인 주인공을 이게 좀 도와주려는 그런 입장 나오잖아요. 때에 이 신입사원 주인공을 도와줄 때 이 표정을 보면은 그 순간순간 아주 짧은 순간에 그 눈빛이 착착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진짜 연기 잘한다. 근데 이런 영화에서 그런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나리오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적당히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뭐야? 아까 말씀드렸던 홍콩 배우 누구죠? 홍콩 배우 저 주성치. 예, 주성치 같은 연기를 해야 돼요. 주성치 영화에 나와서 메소드 연기를 막 하고 있는 거야? 눈물이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 주성치 영화에서는 주로 맞아도 울어도 얼굴은 웃고 있는 상태에서 눈물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게 미묘한 디테일을 영화에서 흘리더라고요. 이거랑 그 부장님이랑 구석에서 테이블 앞에다가 따로 앉혀놓고 그 면접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실적은 어떻게 해야지 둘이 해야지 할 때 그 싹 얼굴에 깔려있는 어두움 같은 거 보면은 저 부장님이라도 뭔가 내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다른 상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면까지 보게 하는 그런 연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은곰을 괜히 가져온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캐릭터가 또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다카시를 좀 도와주는가 싶더니 나중에는 다카시를 연맥이고 하는 그리고 그것도 나중에는 이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나는 씬이 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인물이 출연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벌이고 있는 이게 그 일본의 그 최근 실태를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본도 이제 블랙 기업이라는 게 2000년 후반부터 좀 이렇게 사회 문제화되기 시작해서 포제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청년 유니온 같은 단체거든요. 일본의 그 청년 노동조합이에요. 거기서 몇몇 그 기자들 그리고 노동 전문 변호사 이런 사람들하고 연합해서 그 블랙 기업 매년 그 대상을 블랙 기업 대상이라는 행사를 치러요. 그래서 상도 주고 블랙 기업으로 뽑힌 회사에 물론 받으러 오지는 않죠. 그 회사가 뭐 그런 거 연례 행사를 항상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블랙 기업 방지법 같은 것들이 지금 통과돼서 어느 정도 좀 시정되어 가려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그럽니다. 또 예전처럼 청년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차피 70세면 다 죽잖아요. 그렇지, 뭐 그런 것들이 연동되어서.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근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들어와서 2005년경부터 한국의 청년 유니온이 블랙 기업이라는 단어를 들여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실태도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저 영화 그 3분의 2 지점 이후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그 부분을 그냥 덮고 갈까? 아니 말을 하고 가죠. 예, 영화 보실 분은 여기서 끊고 보고 다시 들으세요. 네네. 빠밤. 그래서 이제 다카시는
야마모토의 케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새로운 재출발을 하게 되죠. 타카시 배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배우로서 큰 매력이 없어요. 그죠. 예. 난 그래서 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배우가 됐지? 예. 그렇게 느끼지다가 예. 좀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약간 꾸부정해요. 이렇게 서 있으면. 그리고 엉덩이도 뒤로 툭 튀어나와가지고 양복을 입으면 태가 잘 안 나더라고. 근데 그게 이 캐릭터가 너무 잘 어울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 푸도농사 지은 시골에 내려갔을 때 복장 같은 사복을 봤었을 때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옷에는 참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허리의 단면이 정말 구같이 네. 원같이 동그란 이런 느낌이 좀 있고 젊은 사람들 그리고 어깨도 굉장히 이렇게 둥그렇게 쳐져 있는 듯한 어깨 가방 매면 가방이 흘러내릴 것 같은 이거 좀 까죠. 계속 까죠. 그냥 계속 까죠 하는 거. 아니 왜냐면 전 그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말고 타카시 말고 야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말 그대로 어떤 특촬물 배우였잖아요. 그 라이더 가면 라이더였잖아요. 그런 특촬물 배우 같은 날카롭고 공격적인 면이 있어요. 그리고 수출 입편했을 때 딱 몸에 그 각이 딱 잡혀 이게 그렇죠. 우리가 독수리 오영재라든가 이런 류의 무슨 5명이라든가 6명이 한 조가 돼서 나오는 그런 특촬물 같은 것들을 보면 항상 제일 멋있는 건 리더 1호가 아니라 2호잖아요. 매를 전담하고 있는 독수리가 이거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원피스에서도 그 주방장 칼잡이가 롤로노와 조로 뭐 이런 애들 뭐 걔가 더 멋있잖아요. 그런 2호 느낌 얘는 나요. 매력 있는 배우예요. 근데 이 타카시 같은 경우는 정말 소설에서 뽑아왔는 건가요? 저 뽑아서 여기다 갖다 놨나? 그러니까 캐릭터 잘 된 거야. 이건 너 같아도 괴롭히고 싶잖아. 저 지금 괴롭히고 있잖아요. 내 밑으로 들어오면 엄청 괴롭히는 거야. 저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정말 저는 어느 순간에서 이 친구가 큰 잘못을 한 것은 아니지만 막무가내로 그렇게 사과가 생활화가 돼 있는 사람의 사과를 받으면 그게 오히려 분노를 자극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근데 잘못했다고 하면서 허리를 90도로 숙이는 그 뒤통수를 봤었을 때 정말 때리고 싶더라고요. 정말 때리고 싶더라고요. 뒤통수가. 얼마나 잘한 거야 그럼. 메소드 연기 잘했네. 그러네. 이거 그 시나리오 안 들어오겠네 이 친구. 금검 주죠 금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저는 영화에서 그 3분의 2까지 그러니까 1막에서 좀 아쉬웠던 장면으로 하나 꼽자면 다카시가 야마모토의 그 베일에 쌓여 있는 야마모토에 대해서 저 유령이 아닌가 저 뭐 어떤 그 정치에 대한 의심을 점점 공고히 하게 하는 장치 중에 하나로 야마모토가 그 어느 날 우울한 표정으로 저 셔틀버스를 타고 공동묘지로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뒤쫓아갔다가 야마모토인데 표정이 왜 저렇지? 어디 가는 거야? 그래서 몰래 다카시가 쫓아가잖아요. 쫓아갔다가 내리더니 거기가 바로 그 공동묘지였다. 요런 씬이 하나 있는데 그런데 관객들에게도 야마모토의 정체가 더욱 궁금해지게 하려는 거 하나의 뭐 장치잖아요. 근데 요 장면은 조금 그렇더라.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 진짜 120% 공감하는 게 이 야마모토의 정말 정체가 궁금해하는 사람은 이 영화 감독 한 명밖에 없어요. 저는 영화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야마모토의 정체가 뭐가 됐든 간에 I don't care 하는 그런 자세로 영화를 봤거든요. 그리고 그게 궁금하고 유령이면 어때? 사람이면 어때? 그리고 다카시가 새 생명을 찾는다는 게 중요한 거지.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또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게 일관성이 있어. 초반부터 얘는 천상에서 온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떡밥을 하나 던져놓고 그 다음부터 막 주인공이 얘는 인간이 아닌가 유령인가 인터넷 검색해보니 3년 전에 죽었다고 나오네. 뭐지?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공동묘지 씬까지 어떤 그래도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떡밥을 던지니까 드라마도 좀 낫다. 레스토랑 귀신은 뭐예요? 레스토랑 귀신? 내가 언제 그랬어요? 아니요. 제가 여기서 보고서 영화를 보고서 떠오른 건데 그 레스토랑에 그날은 술 먹으러 가자고 그러는데 술 먹을 기분이 아니라고 해서 파스타를 먹으러 무슨 레스토랑 같은 데 가잖아요. 레스토랑 가잖아요. 술 먹기 싫으면 파스타 먹으러 갈까? 그 레스토랑에 막 박제들이 이렇게 있고 사슴 박제들이 있고 한데 레스토랑 저 한켠에 유령 같은 여자분이 앉아 계세요. 아 그래요? 그거 봤어요? 못 봤어요. 눈치 못 챘는데. 그래요? 네. 이게 그 주연 배우 누구야? 야마모토. 다카시가 그러니까 영화상에서 쭉 흘러가면서 가볍게 툭 던지고 가는 장면이 아니라 영화상에서 관객도 인지를 시키려고 다카시가 하면서 반응하면서 저쪽 한구석을 쳐다봐요. 근데 그 레스토랑에서 시간을 오래 지체했으니까 기존에 있는 손님들은 다 빠져 있고 한 테이블 여자 테이블만 한 명만 앉아 있는데 그 분을 보고서 흠칫하면서 놀라면서 효과음으로 바람에서 후 하는 소리가 살짝 들려요. 근데 그래요? 그 여자분이 진짜 귀신이에요.
아, 그래요? 다 여자분 의상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반인처럼 입고 있는데 눈가가 엄청 까맣고 표정으로 다카시만 계속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저는 만약에 그런 씬이 있었다 그러면 네. 오히려 이해가 되는 게 그 네. 사람은 블랙 기업에 다니는 여자 직원이 아닐까요? 또 어떤 아니, 블랙 기업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비처럼 네. 거기서 넋이 나서 네. 이렇게 피폐해져서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네. 또 중의적으로 인간이 아닌 어떤 존재들이 있는 것이다라고 떡밥을 던지는. 네, 그러니까 살짝 이게 살짝 에반게리온 삘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던져놓을 테니까 해석해라. 니들이 해석해서 갖다 붙여. 왜 이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네. 붙는 면이 한 2개 면밖에 없어서 잘 붙어 아무렇게. 앞면 뒷면에 붙어요. 이게 동전인데 동전을 던졌더니 앞면 아니면 뒷면에 붙을 거 아니야. 에반게리온은 똑같지가. 예. 한 전 몇백 면체 돼가지고 붙이기 존나 어려운데 이렇게도 붙고 저렇게도 붙고 존나 여러 가지인데. 저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레스토랑 씬에서는 아직 정체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고 계속 얘에 대한 수수께끼만 이 친구들과 야마모토. 야마모토에 대한 수수께끼만 조금 점점 이렇게 증진하는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스토리 전개상.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이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친구 주변에 어느 정도의 배리어가 결계가 살짝 열려가지고 이런 애들이 출몰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야. 보면 유령이에요. 보면 유령이에요. 내가 볼 때는 네. 그 사람 네. 이틀 동안 야근하다가 네. 저기 밥 먹으러 나온 사람일 거야. 그렇군요. 와인도 한 잔 살짝 놓고 계시고 하여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막이 끝나요. 다카시가 결국에는 희망을 얻고 내가 자살까지 생각을 했던 2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영화상에서 일단 다카시가 뭐 내가 목숨을 보내서하면서까지 회사에 이렇게 이런 거에 좌절해서 있을 필요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야마모토에게 어느 날 얘기하죠. 나 너 덕분에 새로운 희망을 얻었어 하면서 잠깐만 나 회사 좀 그만두고 올게 하고서 어떤 패스트푸드점에 같이 앉아 있다가 회사로 막 달려갑니다. 회사를 그만두러. 그죠? 잠깐 기다린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 30분 기다린 것 같아. 그리고 다시 그 회사 사표 내고 막 신나서 횡단보도를 막 가방을 막 빙빙 돌리면서 야마모토가 기다리는 패스트푸드점으로 다시 막 뛰어와요. 그 위에서 뛰어오는 다카시를 이렇게 흐뭇하게 내려보던 야마모토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1막이 끝나요. 감독이 그러니까 야마모토에 자꾸 신비함이란 토핑을 계속 얹으려고 해요. 거기서 안 기다릴 이유도 굳이 없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보고 가면 되지. 네,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2막이 펼쳐지는데 이 2막부터는 좀 자기적입니다. 네. 다카시가 자기가 원래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아프리카 어느 마을로 돌아간 거예요. 네, 바누아투 남태평양의 섬 아름다운 섬 바누아투로. 지금은 잠깐 어떤 방학이거나 뭐 이래서 거기서 그 수학 선생으로 자원봉사 하고 있는데 방학이거나 뭐 이래 휴가거나 해가지고 사실 일본에 잠깐 돌아왔던 거죠. 아니면 그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돌아온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야마모토가 그 걸어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떤 장면에서 안전모를 여러 가지 짐과 함께 안전모를 이렇게 들고 걸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남태평양의 그 섬에서 지내려면 또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그걸 벌러 온 걸 수도 있어요, 잠깐. 네, 저는 그게 천사를 지상으로 내려보냈을 때 작업복인 줄 알았어요. 네. 그때 하필 핸드폰을 열었더니 네. 나의 천사들에게 돌아올 준비가 되었나? 뭐 이 문자가 와 있어갖고. 네. 그 떡밥들 그런 게 있죠. 지상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네, 돌아가요. 그 뒤늦게 그 다카시가 이 친구 야마모토의 행적을 추적해서 어디로 간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행적을 추적해서 야마모토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진 고아원에 찾아갑니다. 거기서 이제 그 스타일 이제 이 작가님 스타일이 나오시죠. 제가 좋아하게 생기신 그 원장님과 얘기를 나눠서 야마모토의 그 전말에 대해서 드디어 다 알게 되는 거죠. 네. 모든 영화는 다 비슷비슷한데 보육원이나 뭐 학교 뭐 아니면 뭐 요양시설 뭐 이런 데 찾아가면 다 있어. 문전박대 해주시는 분이 없고 다 그렇게 테이블 앞에다 차를 놓고서 모든 스토리랑 전말을 다 읊어줘요. 걔가 그랬네 저랬네 하면서. 이게 어떤 롤플레잉 게임 같은 데서 나오는 어떤 뭐 상점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들어가면 다 있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야마모토가 원래는 쌍둥이였고 둘이 아주 친하게 이 고아원에서 아주 둘도 없는 우애를 뽐내면서 어른이 돼서 나갔는데 한 사람은 의사가 되고 한 사람은 수학 선생님이 돼서 아프리카 어디 섬에 있는
데로 가서 그 바누아투. 제가 바누아투를 제가 대한 재밌는 얘기를 조금 알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바누아투가 번지 점프 종주국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번지 점프 처음 나왔고 그리고 이게 바누아투가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바누아투가 그렇게 어감이 가까운 어감이 아니에요. 무슨 처음 듣는 나라잖아요. 무슨 뭐 근데 얘네들 무슨 뭐 행복지수 1위 나라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존재를 잘 몰라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여기를 잘 안대요. 왜 그러냐면 이 바누아투 섬 쪽에 남쪽에 있는 섬 중에 이름이 에로망가라는 섬이 있대요. 진짜 섬 이름이 에로망가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한테 한때 그 방문 여행자들이 분을 한번 이룬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영화에서 바누아투가 나오면 뜬금없지는 않아요. 그렇게 번지 점프를 왜 했지 거기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어떤 성의식 같은 거 아, 할 때 그럴 것 같아. 원장님들이 어디서 본 것 같아. 남자 몇 살이 되면 남자애는 어디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된대요. 네네. 그게 뛰어내리면 무조건 죽을 만한 다리에 줄 묶고 높은 아니 내가 본 거는 그래요? 그냥 뛰어내 맨몸으로. 근데 그 옆에서 에로망가 섬 아니에요 거기는? 뛰어내리면 죽을 만한 데는 아니야.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네. 멀쩡할 수도 있고 착지하게 따라서 그 정도 높이인데 네. 그래서 다치는 사람도 꽤 있대요. 근데 바닥은 그냥 뭐 돌이나 이게 된 게 아니라 흙으로만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막 그래서 몇 살 이상 된 남자 어린이들이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줄 서 있는 뭐 그걸 내가 본 거 기억이 나네요. 그건 비슷한 건가 보네. 네, 아무튼 여기 재밌는 나라더라고요 바누아투요. 하여튼 거기 가서 한 사람은 의사로 한 사람은 선생이 돼서 거기 가서 아이 없는 애들을 보살피면서 같이 거기서 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살이 돼서 동생 야마모토는 학교에 합격이 된 거죠. 근데 형 야마모토는 의대에 떨어집니다. 쌍둥이지만 어쨌든 형이 동생이 있으니까. 그래서 형 야마모토는 학교에 의대에 떨어져서 재수를 결심하고 일단 취업을 해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그 재수할 비용을 마련해서 재수를 하려고. 근데 그 취업한 회사가 블랙 기업이었던 거죠. 옌병. 그래서 야마모토가 형이 자살을 합니다. 그 회사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해요. 실제로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게. 비일비재했던 사건인데. 종신고용 한다니까 평생을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 생각을 하면 자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래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70세까지 괴롭힘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달리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야마모토는 그런 어떤 아픔을 갖고 있었어요. 형이 그렇게 자살한 거죠. 근데 형이 그렇게 괴로울 동안 자기는 그것도 몰랐다라는 어떤 죄책감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프리카 남태평양의 바누아투 에로망가 섬 있는데 바누아투 섬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일본에 들어왔는데 지하철 개찰구에서 그때 자기 형과 똑같은 표정을 하고 걸어가고 그냥 다카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다카시를 뒤를 밟고 있다가 아니나 다를까 전철로 뛰어들라고 하길래 얼른 가서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야마모토의 사정들이 2막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다 같이 바누아투 섬에 가서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산다 뭐 이런 내용으로 결말을 맺는데요. 2막에서 저는 2막에서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 좀 자기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심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아까 말했던 기다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야마모토가 사표 내고 오는 다카시를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그 자리를 그냥 뜨는 이유가 뭐냐. 어색해요. 근데 또 2막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보육원을 그 다카시가 찾아갔더니 원장님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다 해주고 나서 다음에 쪽지를 하나 이렇게 꺼내면서 야마모토가 이 말을 하는 것을 깜빡 잊었대요 하면서 전해줘요 그 쪽지를. 그러면서 그 쪽지는 이제 바누아투 섬에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뭐 이런 내용이죠. 그거 그냥 거기서 하고 오면 되지. 그리고 아니면 전화로 얘기하든가 하면 되지. 그리고 그 야마모토 입장에서는 다카시가 자기 보육원을 찾아올 수 있을 거라는 가망이 1%도 안 돼요. 그렇죠.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 아니 내가 이 보육원을 다녔다는 걸 알 수 있을 단서가 진짜 말도 안 했으니까 전혀 없거든요. 걔가 우연찮게 미학인가 미의 딴 사람의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알 거라고 그런 걸 맞아요. 전혀 그런 그 힌트를 얻는 것도 야마모토하고 관련이 없는 데서 힌트를 얻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거기 어떻게 올 줄 알고 거기다 지뢰를 심어놓냐고. 네. 그래서 조금 좀 뭐랄까 이 베일에 쌓여있던 야마모토의 어떤 정체를 벗겨내 가는 그 과정, 그러니까 떡밥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뭐랄까 좀 개연성 같은 게 조금씩 떨어지긴 한다. 말끔하게 기어가 말끔하게 톱니바퀴 말끔하게 맞물려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뭐 될 수 있었다면은 제이제 에브람스나 엠 나이트 샤말란한테 그 2부 정도의 어떤 각색
좀 외주를 줬으면 어땠을까. J.J. 에브럼스는 저 떡밥을 회수 안 해서 안 되나요? 그 안에서 안 되냐고요? 그 잘 무슨 말씀인지. J.J. 에브럼스는 떡밥을 뿌려놓고 회수를 안 하잖아요. 떡밥을 쫙 뿌려놓고. 옛날에 그 로스트인가? 네. 그때 많이 먹었죠. 근데 네. 그 이후로는 뭐 이렇게 그렇지 토끼발. 것 같더라고요. 토끼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부 2막에서는 하여튼 해소는 돼요. 해소가 되고 이 왜냐하면 야마모토의 정체가 무엇일까 정체가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카메라 앵글이 그동안은 타카시를 쫓아다니는데 2부에서부터는 야마모토를 쫓아다녀요. 다 그런 거 2부에서도 한 중반 이후부터 그러면서 타카시도 1부에서 만끽한 회사로부터의 해방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속 가능한 삶의 어떤 목적 이런 거를 찾는다는 것으로 관객들한테 어떤 해방감 같은 걸 줍니다. 그래서 네. 보고 나면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네네. 느껴지고. 네. 반전 아닌 반전이잖아요. 사실 네. 그게.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반전이 어떻게 된 거하고 조마조마하면서 발에 땀을 쥐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죠. 예, 그리고 뒤에 나왔을 때 이 영화에서 살짝 보이는 그 어색한 면이 이 바누아투 그 후반 씬에서는 이게 절정을 이루는데 네. 그 바누아투 주민인 학생들 네, 어린이들. 학생들은 그러니까 전문 연기자가 아니겠죠, 당연히. 네. 아니죠. 네, 거기서 예.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하는데 전문 연기자가 아니겠죠. 그러면서 생기는 어색함이 네. 위에서부터 켜켜이 쌓아왔던 모든 어색함과 함께 맞물리면서 그냥 어색한 영화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연출들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서 그 애가 그 섬으로 야마모토를 찾아온 다카시를 보더니 야마모토한테 이상한 제스처를 하면서 누구야 누구? 근데 그게 처음에 한번 그 친구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행가래를 쳐줬잖아요. 다카시가 행가래를 쳐주고 애들이 이합집산 막 하면서 애들이 서 있는 배열이 조금 엉성하게 됐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카시가 오니까 야마모토한테 한 학생이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오더를 받았어요. 이런 네. 연기를 하라고 네. 디렉션을 받았죠. 근데 그렇게 툭툭 쳐가지고 바로 묻기에는 거리가 살짝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조금 움직이면서 교정하는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 다음에 건드려요. 저 사람 누구냐고. 옆으로 조금씩 가 개걸음으로. 예. 개걸음은 아닌데 한 발 정도 살짝 이렇게 가요. 그 연기를 치기 위한 준비를 하죠. 세팅을 해놓죠. 그게 제 눈에 띄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감독하고 네. 말이 잘 안 통했나 봐. 안 통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안 통할 수밖에 없어요. 바누아투 말을 몰랐나 봐.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흠잡을 데 없이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영화는 아니지만은 네.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또 요즘 경무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자기의 처지와 그리고 이런 거를 좀 대입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좀 볼만하실 거다. 그리고 저는 그 시종일관 기분이 좋았어요. 그 야마모토라는 이 희망의 차있고 아주 그 유쾌한 친구가 좌절해 있는 다카시를 계속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 뭐랄까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에 쌓여가는 그 우정 이런 거 볼 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이런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불행 속에서 허덕일 때는 최대한 그 심각한 불행에서 허덕이는 게 관객으로 하여금 그래도 내가 최악의 상황은 아니구나 하는 만족감을 좀 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100% 충족시켜줍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직원들의 생명이나 이런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공포스러운가를 또 잘 묘사가 됐어요. 네. 그래서 뭐 한번 좀 보시고 여러분들 개인적 위안을 얻으시거나 아니면 나도 저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야마모토처럼 저렇게 위로하고 케어해 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러고 싶다라거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한번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볼거리가 없는 영화는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거 2번 봤는데 첫 번째 봤을 때보다 두 번째 봤을 때 평가가 좀 올라갔거든요. 왜 그러냐면 두 번째 봤을 때 좀 만취 상태에서 봐가지고 좀 눈물도 나고 그래서 별점을 1개를 올렸어요. 두 번째 보고. 별점 교정하셨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만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블랙 기업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자 청년이 어떻게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다시 또 어떻게 삶의 희망을 갖게 되는지를 다룬 영화를 한번 봤고요. 저희가 이번엔 1, 2부로 나눠서 2부에서는 이 현실에서의 블랙 기업은 과연 어떤가 블랙 기업의 실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 하고 갑니까? 아니면 한 줄 평 주십시오. 한 줄 평이 제가 이 영화에 대한 악감정이 좀 있어서 한 줄 평을 좀 이렇게 좀 세게 줬는데 일단은 그거 안 하기는 그렇고 그것도 하고 급하게 교정한 한 줄 평 같이 가겠습니다. 네. 먼저 센 거 잠깐 예매 좀 취소하고 올게.
아, 너무 센데. 보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오지랖이 때론 사람을 살립니다. 네, 너무 센 거였나요? 저는 제 한 줄 평은 사표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진리죠. 어떤 성현께서 하신 말씀이죠. 요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